네,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킹쇼맨 시작합니다. 자, 강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희정입니다. 네, 이른바 부캐라는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강희정 교수님 문학평론가이고 대학교 교수고 영화평론가고 요즘은 언론 비평가인데 네. 어떤 게 부캐입니까? 네. 최근에요. 네. 그냥 자연인 강희정이 부캐입니다. 네, 방송인이 본업이군요. 네. 네, 너무 바쁘셔서 좀 쉬고 싶으신가 보다. 자연인을 원하시는 거 보니까. 아, 제가 사실 지금 입병이 좀 나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무리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환절기에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자연인으로 진짜 좀 네. 낫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첫 순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논란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8개월 만에 지방으로 떠난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다들 거물급이네요. 자연인은 없습니다. 네. 첫 번째 인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이 어제 이 대통령에 대해 다스를 실소유해서 비자금 350억 원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걸린 겁니다. 자, 일단 두 분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여쭤볼까 싶은데요. 강기영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보통 금융 범죄 내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서 정관계 로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지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졌었던 단순한 이미지 정치의 폐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어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통이다. 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돈에 있어서 우리 국민을 살려줄 거다라는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갔던 문제, 그리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근거가 됐는데 그 이미지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가. 네. 사람은 이미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결국 여기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 드라마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좀 많이 만들었었죠. 경제에 관련해서. 네, 드라마 제목만 놓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요. 영웅시대, 야망의 세월. 나중에 영화가 나왔어요. 공범자들. 네.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종교했군요. 예,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네.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의 행보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정의구현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데 끝내 정의는 승리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지연된 정의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역사가 판단할 것 같은데 이 사건 지금 삼성이 지금 변호사비를 대납했던 내용도 제목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대납했느냐 보면은 결국 피해자 모임에서 고소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게 이 사건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두 번째, 2007년에 당시 예비 경선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진실이 그때 다 나왔습니다. 이명박 캠프에서는 국정농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최순실 씨로부터 어떻게 박근혜 후보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국정농단 이 네 글자를 통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2007년에 불거졌던 문제죠. 2007년에 또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명박 캠프에 대해서 BBK와 다스, 내곡동 사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또 그때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그 당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는가? 정치의 눈치를 봤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이유가 되면서 우리는 왜 살아있는 권력이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볼까라는 것까지도 한번 되새겨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NU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궁금한 프로필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2분이었는데 이게 24시간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골라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치소의 나락으로 떨어진 권력 무상, 인생 무상을 몸소 보여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궁금한 프로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름 이명박, 나이
1941년생, 올해로 만 79세, 출생지는 일본 오사카 재팬,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시작해 현대건설 회장직까지 지낸 이명박. 오랜 꿈이었을까요? 갑자기 정계 진출을 선언. 14, 15대 국회의원 역임 후 서울시장에 당선. 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환승제, 청계천 복원 등 성공을 발판 삼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가 가볍게 물리치고 야당 후보 1인으로 등극. 선거 기간 BBK 사기 연루 의혹이 있었지만 제17대 대통령 당선. 자, MB 정부의 탄생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기업 친화 정책 아니 대기업 친화 정책으로 일간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이나 공기업의 민간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대기업들의 환호와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이러한 MB 경제 정책으로 2010년에 처음으로 정부의 채무가 4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MB의 위기 극복 리더십은 탄압형이었습니다.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 시피가 들불처럼 번지자 잠시 물러서는 듯했으나 이후 사정 카드를 꺼내들며 시위자를 탄압 또 탄압. 이후 칼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요.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특히 임기 내내 논란 제조기로 유명했는데요. 사자방부터 건국절 논란, 자 방산 비리, 천안함 피격 사건 등등등.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수는 누구 거냐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어제였죠. 다수는 MB 것으로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는 사실. 자, 이상 조만간 구치소로 들어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많은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들으니까 이제 호흡이 정말 딸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껏 이 궁금한 프로필 중에서. 힘드네. 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런 얘기했었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궁금한 프로필을 들어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완벽했다고 얘기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이 있죠.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 주가 조작의 종범, 주범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였는데 결국 대법원이 답을 했네요. 다스는 MB 것이다. 일단 오창석 의원이 이 판결의 의미를 한번 조목조목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BBK 주가 조작과 관련된 피해자 모임에서 이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10월이었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했고 2017년 12월 다스비자금 수사팀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MB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요. 1심이 10월에 당해년도에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에서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이 법원이 보석 신청을 허가해 줬고요. 항소심이 2020년 2월 올해 있었습니다. 벌금이 130억, 추징금이 57억이 됐고요. 추징금이 조금 떨어졌죠. 근데 형량이 2년이 증가해서 17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삼성 뇌물죄가 보다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조금 더 늘었고요. 삼성 뇌물은 약 8억 정도가 늘었고 이 2심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대로 원심을 인용을 해서 똑같은 판단을 내렸었는데 다스는 MB의 것이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다스로 받았던 횡령 자금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2심과 똑같이. 그렇다면 일반 기업에서 그의 거액의 돈을 횡령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 것인가? 네. 라고 따져봤을 때는 말단 사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다스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는 실소유주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판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CG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어요.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상태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수 있겠다 싶은데 보석 사유가 살펴보면 코골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던데요. 이것 때문에 사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던 것. 이거 관련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석 관련돼서 이번 대법원에서 관련된 기각 결정을 내려줬는데요. 말하자면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해서 얘기가 된 보석 취소 결정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보석 취소 과정입니다. 일단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에는 재항고를 하더라도 즉시 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요. 항고는 보통 이 결정에 대해서 상소를 한다,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법원 판단에서 헌법, 법률, 명령 이 정도에 대한 위반 사례가 있었을 때 이 항고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항고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빠르게 보석을 허가해 줄 수는 없다라는 규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두환 씨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운전기사 한 명을 둘 수 있다든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3명의 비서를 둘 수 있다든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약 95%에 해당하는 보수를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일종의 연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했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지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호 같은 경우도 10년이 지나면 또 자동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실형을 받긴 했습니다. 이 선거 개입 과정으로 일단 2년의 실형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재임 중 탄핵이 된 경우 이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이 연금은 박탈이 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라졌습니다. 네, MC 장원 의원.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언론도 이명박 씨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 호칭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이명박 씨라고 하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방송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떤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워낙 이 꼼꼼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반박을 하고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29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그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냈는데요.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이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국민들이 많이 했던 말이었죠. 오히려 이명박 정권 당시에.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로운가?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사설을 한번 이용해 드릴까 싶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종 심판을 받고 나서도 궤변을 늘어놓는 MB, 궤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나라를 걱정하는 위선을 집어치워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인용해 드립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많은 곳에서 판결문의 쟁점을 짚을 겁니다. 이쯤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3년 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몇 가지 쟁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나경원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이었죠.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당시 관련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작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회박 정권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BBK가 정치 공세 중심에 와 있다. 이게 복잡하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혹시 뭔가 의심을 하고 국민을 속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음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 관계없다. 이런 진술이 공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 다른 걸로 번져서 자꾸 묻고 복잡하게 만들면은 저는 사실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이 영상이 공개되고 논란이 되자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브리핑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CD는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CD에는 BBK를 설립하였다고만 언급이 되어 있지 내가 설립했다라는 말은 담겨져 있지 않다. 한마디로 이 주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BBK 회사와도 사업상 같이 하기로 하였는데 같이 하기로 했다는 뜻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내가 설립했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었죠, 당시에. 네, 맞습니다. 다시 보니까 좀 새삼스럽기도 한데요. 강주영 교수, 주어가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정말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이 당시 이 말이 어떻게 회자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기업은 가령 삼성은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따지면 주어로 나는 곧 삼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했는데 문제적인 것은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역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주체가 주어가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항변이 통했던 그 당시의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언론입니다. 그 당시 나는 아니다라고 할 때 이 고백 혹은 자백 내지는 거짓 진술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언론과 달리 상황이 달라져서 공격할 대상일 때는 나가 아니라 목적어에 주목해서 무엇을 했잖아라는 논리로 계속 흘러갔거든요. 언론의 이중잣대가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실어 날랐던 언론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역시 언론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당시의 시대당에서 어떻게 이런 변명이 통했을까 의심이 든다는 말씀 같습니다. 진실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싶고요.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짚어볼까 싶은데요. 13년을 끌어온 진실, 이 진실이 좀 더 빨리 밝혀졌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가정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네, 오찬석 의원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맥락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당시 이명박 후보가 만약에 사라졌다면 가슴 아픈 참사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위를 통한 국민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참사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별명이 컴도저였습니다. 기업인 당시에 컴퓨터 불도저.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산업화로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한 것은 인정되어야 하는 사실이나 그 부분이 정치의 영역으로 왔을 때 수많은 인권과 국민들의 개인 기본권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던 지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다 맞는 말씀을 동의하지만 2007년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서 탄생했던 종편이라는 괴물, 종합편성 채널이 왜 종합편성 채널로 역할을 하지 않고 일테면 정치적 양극화와 혐오를 양산하는 아주 중심 세력이 되었는가. 그때 당시 왜 4월을 걸고 그렇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 했던가를 전 지금 느낍니다. 2020년에 느끼고 한번 만들어진 어떤 방송사들이 얼마나 다시 손보고 만들어져서 다시 수정되기 어려운지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와 MB는 좀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MC 장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들 뭐 만약에 그때 잘 재판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안 좋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단점 하나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재판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면 이런 단점이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 개그맨이니까 많은 개그맨들이 MB 성대모사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분들이 레파토리를 잃었겠죠. 그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들어보니까 이런 가정들을 생각해 봤더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역사적 판결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몇 명을 잠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정치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인물킹은 역시 저희 킹슈맨의 단골 손님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지방검찰청 순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대전고검지검을 찾았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뭐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요.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어제 간담회, 그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던 윤 총장이 8개월 만에 나서는 공개 외부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사였는데 관련 소식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들어갈 때 말했었던 이 대전 검찰 식구들, 가족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요 인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인사들이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에 함께 일을 했었던 그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여기에 이두봉 지검장이 있습니다. 아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과학수사부장을 역임을 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양석조 검사도 여기에 함께 있었는데 특검팀에서 같이 활동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오고 왔는지는 전달되진 않았지만 약 1시간 30분가량 검찰과 수사관을 포함한 약 10여 명이 간담회를 가졌다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장소도 특별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라인이 포진되어 있는 대전고검지검이었고요. 시점도 특별합니다.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과 잇따른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정치 행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강유정 교수? 저는 이 정치 행보를 또다시 언론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와 좀 상통합니다. 누가 지금 정치적인 행보 내지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손 하나, 한 손짓 하나, 어디를 가는지 발끝을 주목하는가? 언론입니다. 사실 검찰총장이 내려가서 누군가 살펴보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언론이 주목해서 뭘 하고 있느냐?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언론 소비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언론이 집중하는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속기 쉽기 때문인데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계속해서 검찰은 수사로 스스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의 행보를 보자면 계속해서 말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언론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는 협잡, 같이 모의하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미지를 만드는데 스스로를 내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손끝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더 소비자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법무부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 의혹 그리고 채널A 강요 미수 사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해 이 감찰 외에도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네. 현재 이 검찰의 분위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이제 대검 측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채널A 사건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 4건의 지금 감찰을 지시를 하긴 했었거든요.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건에 대해서 혹시나 무마하려고 했었던 정황 정도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야권 정치는 배제하고 여권 정치만 열심히 수사를 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하려고 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800억대의 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언론사 사주들과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만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을 두드려주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통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이런 등을 두드려주는 손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검찰은 헌법 제96조에 따라 법률에 만들어진 법무부 소속 외청이고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무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검찰 힘 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라는 조국 장관의 말을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의 인물킹 세 번째 인물은 최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일단 이번 판결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논란을 쌓아두고도 계속해서 무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존재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심 판단 결과 일부 유죄, 모든 것이 유죄가 아니고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단 1심과 2심 변화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1심과 2심에서 윤중천 씨의 청탁을 받고 여성과 성관계한 여성이 윤중천 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1억 원을 면제줬다. 이른바 제3자 뇌물수수는 역시나 무죄로 나왔고요. 일부 유죄된 것이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000원대 금품 수수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4천만 원대를 모두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일명 대포폰이라고 하죠. 이 차명폰에 170여만 원의 이 휴대폰 비용을 대납해줬다. 이 부분이 인정돼서 대가성이 됐고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저도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이 1심 재판 무죄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의아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많이 제시가 됐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방금 오창석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 대포폰 휴대전화 요금 174만 원이 결정적 증거로 이용이 됐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 차명 휴대폰이라고 하죠. 2011년 5월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2009년부터 약 2년 정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은 차명 휴대폰을 썼다라는 것도 사실은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고 이 금액을 대납해줬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휴대폰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직 검사가 왜 다른 사람의 휴대폰 명의를 받아서 그 돈을 그 사람이 대납하겠는가. 네. 결국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YTN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국민은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입니다. 그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죄로 유지했었다라는 것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검찰은 결국 검찰 편이다. 이런 김학의 전 차관의 2심 판결은 그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장원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 호흡을 시사에서도 보여드립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자도 군대 가야 하나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면서 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세 가지 근거가 뭐였는지 오창석 의원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그 군대 징병상 남성만 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논리가 첫 번째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과 국민의 의무는 별개다. 두 번째,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여성의 완전한 군면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분단, 종전이 아닌 아직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여성도 징병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네, 최근 이 병역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의외로 징병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이 강유정 교수님의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굉장히 인구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지금도 어떤 이제 남성 징병제에 있어서 군대를 BTS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누가 빠져나가고 있느냐 문제가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없고 어떤 점에서 여성 징병제가 나오기 시작했던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가산점 제도 같은 것들 문제가 아마 중간에 걸려 있었을 때 이 부분에서 남성 여성의 어떤 이분법적인 걸 넘어가서 이걸 누군가가 만약 공무원이 될 때 그 군 가산점을 제대로 군 생활하지 않은 어떤 그러나 형식적으로 가산점을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들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넘어갔을 때 이 문제가 저는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답을 향해 나간다기보다 이 문제가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얘기가 된다면 한번 공론화해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얘기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병역제도는 지난 국정감사 국방위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 때문에 이 징병제를 확대해야 된다.
아니면 빠르게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병무청장의 응답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KBS가 1,012명을 대상으로 이 병역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고요. 모병제 찬성의 근거는 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감소를 대비한 이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21.8%가 언급을 했고요. 이 여성 징병제 그리고 모병제 굉장히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창석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사실 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이 최초의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논리의 근거가 언제 등장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 가산제가 네. 폐지됐을 때 그럼 우리는 사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도 가고 갔다 왔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월급도 굉장히 저렴하고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도 없다. 도대체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느냐. 가산점이라도 부활해야 된다. 그거 싫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 이렇게 맞붙으면서 성별 간 대립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인 논의 과정에서 튀어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모병제로의 이행을 천천히 준비할 것인지 진짜로 여성이 가야 될 상황인 것인지를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또 뭐 이스라엘도 여성도 군대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데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도 군대 가라라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함께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는데 너네도 가라.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건설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다. 답변을 얻을 수 없고요. 결정적으로 국방은 신성한 의무 이런 단어, 아름다운 단어 말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과연 전투병과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창석 의원도 해군 복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온 후배들은 좀 잘 못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마음속으로 얻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야 한편으로 또 모병제는 네.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해서 좀 더 넓힌다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군대를 번호표 뽑아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의 직업으로 상당히 존중받고 있는데 아마 모병제가 제대로 이제 제도화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직업으로서의 군인이기 때문에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인정을 해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의 차등성을 두는 것이냐 문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단순한 어떤 이분법적 논리, 징병제냐 모병제냐의 논리를 넘어서서 네. 정말 좀 심각하게 그리고 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과 이 국방위 국감을 통해서 이 병역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병역제도 이슈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대립 구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군 병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군대 내 인권이나 안보 환경 등 여러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미쳐를 지금 내려가서 정말 네, 21대 첫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거의 일정이 끝났는데요. 자,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 언론이 국정감사 때마다 하는 비판입니다.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탓이 커 보이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올해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 국감은 맹탕이기 쉽다라는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법칙이 있었는데 이번엔 더 심했죠. 왜냐하면 야당의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시간이
되는데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언론이 그럼 야당을 혼내야 되죠. 왜 국정감사를 이렇게 제대로 못하느냐. 근데 오히려 언론이 편을 들어서 상임위 여당이 더 독식하다 보니 야당은 아무 역할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어지는 기사가 없고 보도자료 의존해서 쓰는 맹탕이 됐다로 결국은 기승전 여당 탓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당이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려야 될 시간에 언론이 또 야당과 같이 뜻을 맞춰서 모든 것을 여당 탓 돌리는 사실은 지금 올해 보여지고 있는 모든 언론 현상이 좀 집중이 된 게 올해 국정감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감의 문제는 언론에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국감 내내 수많은 보도가 쏟아졌던 게 사실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보도 분량은 역시 라임 옵티머스 사태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분석 서비스 이 비카인즈를 활용해서 54개 언론사에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의 국정감사 관련 뉴스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이 정당과 상임위원회 이름을 제외한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코로나19,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옵티머스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결국은 옵티머스, 윤석열, 추미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언론을 지면을 도배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편중 현상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한편으로 옵티머스가 나왔다는 거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될 문제 맞습니다. 팩트 체크 해야 되지만 여기서 어떤 기사를 다루냐를 보여야 됩니다. 여의 잘못이냐, 야의 잘못, 야권 인사냐, 여권 인사냐, 청와대냐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범죄로서의 어떤 팩트 체크 실패하고 있다는 언론의 직무유기.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가고자 하는 건 언론이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언론이 얼마나 지금 야권의 잠룡 중에 대권을 도전할 만한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억지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장이 나와서 어떤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과 책임져야 될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여기 대권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언론의 그런 조바심을 여기에 또 한 번 투사하고 있다. 네. 언론 역시 정치 행위로서의 그 두 사람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잘 보셔야 될 것. 저도 유심히 봐야 될 건 두 사람 대결구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결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싸움 붙이기식 보도를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아쓰기 보도일 겁니다. 이번 국감 때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폭로전이 이어졌는데 유상범, 김진애 여야 의원들이 실명 공개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언론이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썼다는 점인데 이런 보도 어떻게 보시나요?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자극적인 것이 나오면 이 따옴표라는 게 면책이 됩니다. 국회의원에게만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내가 한 말이 아니면 써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부분에서 팩트체크를 이중상중해서 혹시나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실제적인 가해가 되지 않도록 검증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이 언론의 기본 윤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언론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책임을 방기해 놓고도 내가 한 말 아니다라고 언제나 유체이탈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관행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언제나 그랬고 또 그래도 된다라는 일종의 굴러가는 바퀴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역시도 언론은 또 한 번 유체 이탈을 선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쓰기 보도한 이후에 이어지는 건 편가르기 혹은 편들기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는데요. 모든 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보도 태도, 내용이 완전히 갈렸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국감 관련된 이 보도 제목들을 좀 보면요. 이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각 언론사별 온도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1면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라는 머리 기사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이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부연 설명을 기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한겨레 1면 머리 기사 제목은 온종일 작심 발언 윤석열의 국감 정치 였습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의 거침없는 국감 태도가 정쟁에 불을 당겼다라고 했고요. 언론은 윤 총장의 직설적이고 이 자극적인 발언을 조명하면서도 평가에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을 때도 이 두 사람을 엮어서 자극적인 머리 기사들을 언론들은 많이 쏟아냈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나와서 새롭게 독자 정치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들이었는데 한겨레
환경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금태섭 반문연대로 선거판을 흔드나 역시나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을 했죠. 데일리한 역시 금태섭 윤석열 나비효과 반문연대 꿈틀꿈틀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 봉사에 정치권 화들짝 금태섭까지 묶어 제3지대론까지 라고 하면서 너무 앞서 나간 기사 제목까지도 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망론, 이거 역시 언론이 만들어낸 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데 어떨까요? 만들어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극구 부인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진짜 대망론을 갖고 있다면 지금 수사는 다 편향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곧 대선, 1년도 안 남은 대선에 말 그대로 후보로 나선다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한편으로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건데 그런 무리수를 안고서까지 왜 언론이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가. 정말 야권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언론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인사로서의 대선 주사를 세우는 건 야당의 역할인데 왜 그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는지. 언론은 언제나 권력 감시 내지는 중립자의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쓰고 있는 어휘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야성, 외로운 사내, 위험한 짐승. 네. 짐승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점에서의 어떤 정적이고 생각하는 정치보다는 휘몰아치는 일종의 검사식의 칼 정치를 원하고 있는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의 바람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꿈틀꿈틀이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꿈틀의 기준이 뭘까 과연 어느 정도 움직여야 꿈틀일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선택적 보도일 텐데요. 사실 네.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가 있으면 선택적 보도를 계속하죠. 한번 짚어주시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이 적절한 부분이 그 언론들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하자 이 윤 총장이 이에 대해서 선택적 의심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요. 이 선택적 정의 발언이 나온 맥락이 이 조선일보 등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설 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의혹을 질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짚는 오히려 다른 시각의 기사 내용을 보여줬었죠. 네, 강희정 교수님, 이렇게 언론이 선택적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선택적 보도를 넘어서서 언론의 비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부도덕인데요. 왜냐하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윤 총장과 직접 만났다고 얘기되는 이해충돌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로서 자신과 관련된 언론을 보도를 검찰은 수사를 덮는 힘이 있다면 언론은 취재를 덮고 보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당사자로서 이해충돌 현상을 보도하지 않는다. 저는 언론의 비위이고 이제 부도덕한 선택적이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덮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부분에 투명하게 더 얘기를 해야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킹덤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 국감에도 어김없이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자, 다음 중 신성한 국감장에서 나왔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창석 의원님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은 또라이짓, 2번은 건방진 놈, 3번 한 대 쳐볼까? 네, 자, 세 개 다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인데요, 말들인데요. 자, 오창석 의원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네. 있다는 건데 저는 틀리더라도 네. 전 1, 2, 3번 모두 대한민국 국정감사장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신년 발언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멋집니다. 하지만 오창석 의원의 바램과는 달리 모두 국감장에서 실제로 등장했던 말들입니다. 자, 이 발언들 모두 이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 박성준 의원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 또라이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말이더라. 라면서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상당히 이 또라이짓 개념이 아닌가라고 언급을 했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 국어 사전에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사업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정책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박 의원의 막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 박성중, 이현우 의원 고성 주고받으면서 싸운 내용은 다운표로 인용돼서 그대로 타이틀 기사로 나왔습니다. 예.
네, 강윤정 교수님, 국감을 망친 건 언론 보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은 이런 언론 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옐로우 페이퍼에선 나올 수 있죠. 우리가 황색 언론이라 얘기할 때 네. 자극적인 말들, 말 실수들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재미있게 낄낄거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는 권위지들, 퀄리티 페이퍼를 비롯한 우리가 믿을 만한 기성 미디어에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순간 언론 소비자로서는 네. 유튜브나 똑같이 차이가 없다면 더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언론이 잠깐 단순하게 호객행위처럼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결국 장기적 고객을 잃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극적 말에 집중해서 보도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사의 생명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보도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자, 강유정 오창성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입니다. 연이은 집단 감염 안전한 곳이 없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당신이 모르는 시나리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우선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14명으로 사흘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이 93명, 해외 유입이 2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연이은 집단 감염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최근 정말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일 연속 지금 세 자릿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네. 1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와도 놀라지 않죠. 관심법을 쓰시나요? 예. 둔감해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둔감해진 겁니다. 사실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명 이상 확진 환자가 나오면은 엄청 놀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놀라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명 이상이 나오면은 지금 중증이나 위중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병원에서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우리들은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심이 방금 강영훈께서 지적하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동문 골프 모임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곡동 사우나라든지 또 대구에서는 교회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다. 네. 그리고 내가 접촉하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조차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면 접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자기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공간이 산밀 환경이 조성되는 공간이라 그러면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차를 같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등등에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면은 저는 손 씻기라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가깝게 무엇을 통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크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공용 기기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손을 잘 씻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산밀 환경이라면 마스크, 그리고 굳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전후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손 씻기라도 철저하게 한다면은 일상생활에서 감염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기본만 잘 지켜도 집단 감염도 막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독감 주사 맞지 않은 당신이 모르는 시나리오. 최근에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나는 독감 주사 아예 맞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신이 모르고 있는 시나리오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혹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매년 계절 독감으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을 걱정을 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본인이 독감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열이 나는 환자를 병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 확진 결과가 나오는 하루 사이에 독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지고 고령의 어르신들이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네. 초기에 타미플루 같은 적극적인 독감과 관련된 치료약 처방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제가 과학 전문 기자로서 말씀을 드리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독감 백신 접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킹슈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